중국 허난성 위저우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스하오는 직장 동료인 왕싱이 최근에 출근하지 않아 걱정되었습니다. 휴가를 낸 적도 없는데 3개월씩이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같이 일해왔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병으로 결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광일이라는 것이 팀원들의 조합이 맞아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하오는 왕샹의 부인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한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자신도 남편이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하오는 어쩔 수 없이 왕샹의 형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가족이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경찰서죠. 한 3개월 전부터 제 동생이 보이잖아요.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전 왕샹은 탄광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 김사에 내가 아는 동생인데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 반갑습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말 자주 듣기는 합니다만. 타이, 그런데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가 도구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 등불이가 아주 좋아. 맞습니다. 한턱만 잘하면 1년은 편히 먹고 살 수 있죠. 도구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래도 탄광에서 곡괭이질만 수십 년이잖아. 그러니까 무덤도 얼마나 잘 파겠냐고. 안 그래? 그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땅만 파주면 돼? 네, 땅만 파주시면 됩니다. 제가 귀신 이런 건 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무섭고 해서 동업자를 찾고 있던 중입니다. 그럼 일은 언제 시작하는데요? 제가 준비가 다 마치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왕샹은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 매일 초조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저녁이니까 집 앞으로 갈게. 준비하고 나와. 지금 간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삽이랑 곡괭이 준비는 다 해놨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벌써 도착했지. 한 10분 정도 뒤면 도착하니까 큰 도리밴으로 나와 있어. 준비를 마친 왕샹은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를 꺼내 들고 도로 쪽으로 나갔습니다. 왕샹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는데 아내는 남편이 새벽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가자 걱정이 되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고 다음 날 돌아오겠지 하며 잠에 취해 다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새벽 1시 도로 한쪽에서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류페이는 왕샹을 보자
어서 와. 자, 이거 꽉 잡아. 출발한다. 왕샹은 류페이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루조우 야산에 있는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은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떤 물건을 도굴하는 거야? 일단 가보면 알겠지. 파보기 전까지는 우린 너 보는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달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장비 들고 걸어서 올라가자. 도굴이 끝나면 큰 돈을 만질 생각에 들떠있던 왕샹은 입가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같이 가! 한참 동안 숲속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파면... 그때 류페이가 돌덩이를 집어들어 왕샹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풀숲에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왕샹에게 다가간 류페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돌덩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17년) 전, 당시 18살이었던 바이펑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탄광에서 일하고 있던 왕샹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당시 광부들의 급여는 상당히 높아 신랑감으로 인기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펑의 부모 입장에서는 왕샹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배고파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혼인하도록 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펑은 젊은 나이였고 날씬하고 예뻤기 때문에 중매가 아닌 연애도 해보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군다나 왕샹과의 나이차도 너무 많이 나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바이펑은 집안에 들어오면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지는 남편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여보, 저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주말에 산책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요? 또 푼수 빠진 소리 하고 있다. 서방은 매일 탄광에 들어가서 시커먼 석탄가루 먹으면서 돈 벌어오는데 뭐? 소풍이나 가자고? 이란 씨. 바이펑은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남편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집에 없는 날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야. 인사야. 여기는 조그만 건설회사 하고 있는 류찬이라고 해.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외로우시다고요? 그러다니까. 남편이라는 인간이 와이프는 집구석에 처박아두고 자기는 뭐 한다고 그러면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 인간도 아니야. 언니, 그만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외로움을 타셔야 쓰나요? 저 같으면 매일 업고 다니고 싶군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말이죠. 어머머,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하신다. 저도 류 사장님 같은 분하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요. 얘. 진도가 너무 빠르다, 얘. 역시
보시는 안목이 탁월하시군요. 아마 우리는 전생에 한 쌍의 하이에나가 아니었을까요? 어머머머머, 하이에나요? 무서워요. 사랑을 뜯어먹는 하이에나요. 어머머머머. 그날 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고 뜨거운 밤을 보낸 그녀는 건설업자인 류치안과 너무 비교되는 광부인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겼으나 남몰래 만나야 하는 비밀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던 어느 날 오후, 바이펑은 류치안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왕샹의 친구가 야! 야 임마! 아이 바빠 죽겠는데 웬 소라냐? 야 정신 차리고 살아 임마! 이 자식이 뭘 잘못 처먹었나? 아 왜? 아 왜 전화하자마자 난리야? 아 옆에 내가 잘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옆에 내 어떤 놈하고 밥 먹고 여관으로 들어가더라.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정말이야? 알았어. 내가 들어오면 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마워. 야,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 어?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온 바이펑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왕샹을 보며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그래도 눈구녕은 있어서 서방은 알아보는구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놈 몸에서 꿀이라도 떨어지더냐? 그놈하고 자고 오니까 좋냐고! 바이펑은 깜짝 놀라며 여보, 오해야. 내가 만나긴 누굴 만난다 그래? 펑진우이가 다 봤대. 네가 어떤 놈하고 밥도 처먹고 여관에 들어가는 거 다 봤다고 말해줬다고! 여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저녁 바이펑은 안방 구석에 갇혀 쉴 새 없이 구타당했습니다. 그녀는 몸 전체가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많이 상해 집에서 도망 나와 류치안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남편이 다 알아버렸어. 뭐라고? 그런다고 이 시간에 전화하면 어떡해? 우리 와이프도 자고 있다고. 그럼 나 어떡해? 남편한테 맞아서 걷지도 못한다고. 갈 데도 없어. 일단 내가 숙소를 잡아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지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바이펑이 남편의 구타로 집을 나오게 되면서 류치안은 그녀에게 집을 얻어주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잠잘 곳도 생기고 의지할 남자가 생기자 자신감이 생긴 바이펑은 남편을 찾아갔는데 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들어와? 나 짐 챙기러 들어왔어. 뭐? 짐을 챙긴다고? 애 둘이나 낳은 애 엄마가 애들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자식이야.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 따로 나가서 살게. 아니, 결혼 15년 동안 그놈하고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나만 모를 수가 있지? 여기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던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알겠지? 바이펑은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기 싫다며 짐을 챙겨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샹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로 지낸 지 15년이 넘는다면 과연 저 두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 집을 돌아오지 않았는데 2014년 설날이 다가오자 류치아는 고향집으로 가야 한다며 떠났고 마침 그녀도 집에 두고 온 두 딸이 보고 싶다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자식 내가 보러 온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뭐 해준 거라도 있어? 이걸 확 그냥... 순간 왕샹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그래도 집안에 엄마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야, 여기 앉아봐. 왕샹은 주방 의자를 끌어내며 그동안 일은 없던 것으로 할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 너도 양심 있으면 애들 저렇게 놔두고 다른 놈하고 살고 싶냐? 나도 화 많이 풀렸으니까 그냥 들어와. 그래. 그건 생각 좀 해볼게. 왕샹이 한 발 양보하면서 바이펑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자 뜻깊은 설날을 보내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바이펑도 밝은 얼굴로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던 왕샹은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을 집어 허겁지겁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려던 순간 이게 뭐야? 와이프 핸드폰을 들고 와버렸네.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어? 아휴. 그때 핸드폰 문자가 날아왔는데 자기야, 나 미칠 것 같아. 자기하고 침대에서 뒹굴던 생각 때문에 명절이고 뭐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그러니까 명절 끝나는 대로 명성호텔 805호로 와. 뜨거운 밤을 기약하며. 왕샹은 아내의 모든 것을 용서했으나 내연남의 문자를 보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뛰쳐나간 왕샹은 그녀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 또 그놈 만나서 그 짓거리 하려고? 지겹지도 않냐? 어? 지겹지도 않냐고. 그날 밤 구타를 당한 바이펑은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거동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치료가 호전되자 서둘러 집에서 도망친 그녀는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류치아는 몸 전체가 멍이 들어있는 바이펑을 보더니 자기야, 이게 뭐야? 그놈이 그런 거야? 더 이상 이렇게는 살기 싫다고.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 그래, 차라리 죽여버리고 우리 둘이 같이 살자. 내가 그놈 처치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봐. 그때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친구 유페이가 생각이 났는데 너의 페이, 얼마 전에 출소했다면서? 그래. 그런데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용돈벌이 좀 하라고. 뭔데? 퇴근하는 사람 하나만 차로 치면 되는데 승합차하고 돈은 준비돼 있으니까 가능한지만 알려주면 돼. 보수는 10만 위안, 2천만 원 어때? 주안의 말을 듣고 있던 유페이는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적지 않은 보수를 준다고 하자 마음이 솔깃해졌는데 얼마 후 왕샹은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승합차 한 대가 왕샹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으며 수십 미터를 날아가 아스팔트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유페이는 왕샹이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집으로 도망갔는데 잠시 후 어머머. 이게 무슨 난리야? 어떤 놈이 나를 들이받았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보며 비명소리를 지른 바이펑은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떤 놈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기야, 어떤 놈인지 얼굴 봤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봤어. 그리고 사고로 너무 멀리 추락해서 뭘 볼 시간도 없었다고. 자기야, 그럼 아무것도 못 봤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약국 가서 진통제나 좀 사와. 알았어. 바이펑은 지갑을 챙겨 약국으로 걸어갔는데 자기, 무슨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는 거야?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무슨 말이야? 조금 전에 유페이한테 자전거 타고 가는 왕샹을 차로 받아서 죽였다고 하던데. 죽긴 뭘 죽어. 멀쩡히 살아왔구만. 이제 어떡할 거야? 나 저 인간 병간호 할 일만 남았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유페이를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게. 류치아는 왕샹을 살해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유페이를 불렀는데 유페이는 그럼 독을 하는 척하며 산속으로 끌고 가 죽인 뒤 그대로 무덤에 묻어버리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유페이는 지인을 통해 왕샹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도굴에서 돈 벌 생각에 들떠있던 왕샹을 산속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샹이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형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고 7월 31일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난성 법원은 유페이를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지시한 그의 아내 바이펑과 류치안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전까지 변론 기간 2년을 주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